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저희 뉴스탑10은 10위부터요. 이렇게 9282, 7262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거꾸로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주제 하나만 먼저 딱 하나 살펴볼까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긴급 체포된 지 만 하루가 다 돼갑니다. 경찰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아예 체포 영장까지 공개하면서요.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를 따져보겠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10월 3일 개천절 뉴스탑10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분식이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팝스타로 하겠지만 너흰 그 이상의 존재가 될 거야. 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요. 국내 한 놀이공원에서 이른바 캐대언 분식 세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온라인에 굉장히 반응들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허주원 변호사님. 헌트릭스 세트, 사자보이스 세트라고 해서 떡튀순 같은 김밥에 컵라면까지 주는 걸 38,000원에 판다. 이 가격 두고 여러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인플루언서 한 명이 다녀와서 먹어봤는데 가격 대비 구성이나 내용물이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반응을 올리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면서 아무리 놀이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이 분식 세트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영화 속에서 이 헌트릭스 멤버들이 이렇게 공연 전에 분식 먹으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보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 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놀이동산을 찾은 부모님이나 관광객들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캐대언 지적 재산권만 해도 얼마냐 그리고 놀이공원, 테마공원에 가면 원래 조금 평소보다는 비싼 가격의 음식을 팔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배달앱에서 비슷한 구성으로 한번 해봤더니 한 2만 원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수준은 맞는 것 같은데 구성 면에서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이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 배달 어플 회사 한 2만 원대 정도 나오는 걸 저게 과연 2배 가격이냐? 아니다. 저 캐대언 이름도 땄고 원래 또 놀이동산 가면 다 좀 더 값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구장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캐대언 열풍을 이용한 그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나치게 이게 가격이 높다 보면 이 자녀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이 자녀와 함께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이 다자녀 가족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본인 얘기를 하시는 듭니다. 거네요. 저뿐만 아니라 애들이 4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식구가 많다 보면 엔겔 지수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계 그 지출에서 이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득층은 엔겔 지수가 한 25% 이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캐대언 분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장료를 할인하는 가격하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정가는 한 7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그 레저 플랫폼에서는 에버랜드 입장권을 한 3만 원대면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할인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다른 대체 그 식료품을 사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라면 들어온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런 비싼 이 분식 세트를 사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버랜드 경영 수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참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다자녀를 키우시는 거답게 전문가세요. 놀이동산도 그렇고 이 분식 세트도 그렇고. 4만 원에 육박한다.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는 의견과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 어제 오늘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에 있었던 주제가 저희 10위였습니다. 이제 9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택시 얘기입니다. 관광객의 택시 얘기.
시비에서도 이제 가격 논란 혹은 뭐 일종의 이거 바가지 아니냐 이런 논란을 짚어봤다면 최근에 뭐 중국인이 무비자 관광 입국도 시작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특정해서 노리는 택시 바가지가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사회부 최다음 기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으로 변신해서 30대 넘는 택시를 한번 타봤습니다. I wanna go to Myeongdong. How much? 没有现金， 카드. 我们没有 cash。 옷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죠? 수두로 하면 무조건 비싸요. I wanna going to Gangnam Station. Yes, Chinese. 카드. 저희가 사실 한국 사람인데 나처럼 어디서도 잡지 말고 제대로 된 잡으라고. 외국인 바가지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되면 돌아오면 한달 잔치 들어가요. 친구 하실 건가요? 심층 취재, 여러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제로 31대의 택시를 직접 탑승하면서 얼마나 일선 택시기사들의 바가지가 근절되지 않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다 일반화할 수는 없고 일부의 행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명동에서 동대문 가는데 현금 2만 원 달라고 하고 대충 대략 7,500원 정도 되는데 강남 간다 하니까 중국 사람은 5만 원 달라. 그리고 명동에서 홍대 가는 걸 서울 종로 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는 거를 서울 시내 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 여의도를 찍고 가는 한강을 주행한다. 이게 왜 이렇게 여전히 이게 근절되지 않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여름에 태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여성 관광객들을 태운 택시가 부산으로 향하는 이 태국 관광객들을 태운 택시가 성희롱성 말을 한다고 해서 외국에 그 영상이 그대로 다 퍼지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창피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부당 요금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있어왔던 일은 아니지만 요즘에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는 그 사례가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큰 열풍처럼 번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부당 요금 징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례, 채널A 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일본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실태를 취재하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졌는데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 탔는데 12,000원이면 가는 거리를 무려 지금 45,000원 그리고 미터기까지 끄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금 받는 거 그리고 미터기 끄는 거 영수증 발급 안 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모두 다 부당 운임 징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거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고 운수업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도 날 수 있는 사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신고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적어도 운행 일시와 날짜 그리고 결제 내역 그다음에 번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며칠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이 이렇게 신고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허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명의 이런 행동만으로도 지금 한창 특수를 누려야 할 우리나라 관광 그리고 우리나라 한류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모두가 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택시기사분들도 좀 이렇게 서로 독려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당하게 바가지 요금 징수하는 일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분 탔는데 택시비 2만 원 달라. 이게 외국인이어도 이게 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택시기사의 일탈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점검하면 실태는 저랬습니다. 9위였습니다. 이제 8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분이 소환이 됐습니다. 배우 전원주 씨입니다. 그 황금 연휴를 앞두고 어제 우리 주식시장 증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가 정말 큰 몫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략 한 40만 원까지 간 SK 하이닉스 주식을 과거에 2만 원일 때 산 배우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너무 일확천금을 한 시간에 꿈꾸지 말고 찬찬히 올라가는 걸 배우자.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안 주는 걸로 오자. 안 주는 걸로 오자. 빨리 샀다 빨리 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그시 가지고 있단 만약에 떨어져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은요, 경제 유튜브가 아니고 저희 행복한 아침에 출연했던 전원주 씨가 과거 본인의 주식 관련 경험담을 늘어놨던 얘기입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된 게 뭐냐면 어제 거의 40만 원 돌파했던 SK 하이닉스 주식을 전원주 씨가 10년 초에 아예 이 회사 초창기 때 2만 원에 갖고 있다라고 해서 뭐 워렌 버핏을 딴 원주 버핏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네. 투자 고수로 인정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만 원대 SK 하이닉스를 그냥 구매한 게 아닙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으니 하이닉스 주식을 사주십시오. 이런 재테크 투자 강연을 듣고 본인이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오면 이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서 모으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됐다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봐서 뭐 15배에서 20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굉장히 뭐 부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분이 투자를 할 때는 깐깐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남의 얘기 듣고 부한 뇌동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회사는 유망한가, 이 분야는 앞으로 인류 삶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인가, 이걸 깐깐히 따져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보유했고 그 결과가 막대한 수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투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최근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개미들은 묻지마 투자하고 야 이거 완전 다 올라가니까 여기 한번 넣어볼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반도체가 좀 더 전도 유명할 걸 알고 확신을 갖고 넣었다. 야 근데 몇 주 갖고 계실지도 참 궁금해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누릴 텐데. 근데 연예계 대표 짠순이잖아요, 전원주 씨가. 과거에 주식 얘기도 말고도 본인 자산 관련해서 유언장 얘기도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언장 아들 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모의 유언장을 써보는 그런 모습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특히 변호사의 조언까지 직접 들어가면서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상속 분쟁 상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상속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상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호가 아니라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사후에 있을 어떤 분쟁을 예방하는 것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잘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꼭 유언장 쓰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 버셨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금을 또 그렇게 재테크 수단으로 잘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한돈에 4만 원 할 때부터 사셨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아서 지금 금이 한돈에 6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엄청난 수익으로 뻥튀기가 된 상태이고 청담동에 아파트도 있고 신촌에 건물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금에 그리고 SK 하이닉스 2만 원대 샀고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근데 SK 하이닉스 주식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식 투자 잘하는 분은 아마 여러 주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지금 남편은 2013년에 돌아가셨고 유일한 상속인이 지금 아들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 안 생기게끔 미리 유언장 쓰는 모습 보여주면서 되게 부러움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전원주 씨가 과거 했던 저 주식 얘기가 소환되면서 이번 연휴 내내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또 다른 배우 얘기입니다. 바로 박보검 씨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멋짐을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배우이자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K-팝 데모넌터스 캐대헌 열풍, 전 세계적인 열풍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구장 부장님, 네. 추석 당일에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명소 타임스퀘어에서 전광판의 첫 남성 모델로 박보검 씨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름하여 이제 한복 웨이브, 뭐 한류를 이제 한복에 응용한 것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 배우나 여성 스포츠 스타가 예. 이 한복의 모델 그리고 한국을 알리는 홍보 대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박보검 씨가 남성으로는 처음 한복을 입고 저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멋진 아름다운 여성도 있지만 멋진 남성도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이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같은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이 박보검 씨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방영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 세계적 열풍을 이 캐대헌이 몰고 오는데 앞으로 박보검 한복이 제2의 이 한류 열풍을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박보검 씨가 입은 한복이 꽤 이채롭습니다. 이제 기존 한복보다 좀 더 멋스럽게 개량 한복도 있고 갓쓴 박보검이라서 갓보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은 이제 첫 남성 모델이고 과거 이제 타임스퀘어에는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이제 한복으로 장식을 했냐면요. 과거 피겨 여제 김연아 씨가 저렇게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전면에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배우 수지 씨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최근에 이건 이제 국내 이제 영상도 있고요. 타임스퀘어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박보검 씨가 처음으로 남성 모델은 처음으로 등장한 얘기까지 아마 추석 당일에도 이 관련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한복 입은 갓보검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 이제 6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이 뉴스 참 궁금했는데 해당 트레일러 기사가 자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발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현장 상황만 봐도 얼마나 급박했는지가 짐작이 되시죠.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을 저렇게 들이받은 뒤에 밀고 갑니다. 수백 미터를. 그리고 현장을 떠났던 가해자 도주했던 이 트레일러 기사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허주현 변호사님, 경찰에 스스로 제 발로 나오면서 한 말이 좀 더 놀라워요.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형벌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특히 저런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조 거울을 달아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특히 지금 사고가 난 양상 보면은 저 SUV 운전자가 트럭 앞부분에 끼어서 600m가량 끌려가거든요.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충격의 정도라든가 흔들림 이런 것들을 운전자가 느끼지 못했다. 특히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다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사고를 감지하고 비상깜빡이 켜고 멈춰섰다가 내려서 자신 차만 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운전자의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경찰이 지금 CCTV 등이나 아니면 블랙박스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를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이유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동선에서 음주 사실이 있다라든가 면허 상태나 보험 가입 상태 이런 것들을 봐서 사실 저게 도주하지 않았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안 될 수 있는 사건인데 형사처벌을 무릅쓰고라도 알면서도 달아났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핸들을 잡는 걸 업으로 삼는 이 트레일러 기사가 이걸 몰랐다라는 무려 보름 만에 자수한 얘기.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해당 동선을 보고 저희가 그래픽화도 했었는데 이 현장 영상과 함께 하나하나 이 사건의 이후 상황까지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제 5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예, 반환점을 둔 뉴스탑10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정치권 이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뒤덮은 것 같습니다. 보신 그대로 면직된 다음 날에 수갑을 차고 긴급 체포된 지 이제 만 하루가 다 돼가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오늘 아예 체포영장까지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출판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터넷 공간과 페이스북은 집회도 아니고 사람이 여럿이 모인 장소도 아닙니다. 따라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한 발언은 국가공공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된 사람이 시간이 충분히 나는데 출석에 불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석에 의하지 않는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하시고요. 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좀 어떤 울분이랄까. 그러면 공개된 체포영장 한번 바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명 이진숙, 직업 공무원, 국적 한국. 청구 일자가 보니까 어제가 10월 1일이었는데 청구 일자가 2025년 10월 1일 저녁 6시로 돼 있고요. 발부 일자도 10월 1일입니다. 저기 쭉 보면 검은색 펜으로 V 표시 체크된 부분이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영장 발부 판사의 생각은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라는 체크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다 체크가 된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장발부사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상황이 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걸 취재해봤지만 사실 이번 경우처럼 황당한 경우는 저는 처음 당합니다. 자, 일단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을 어떤 염두에 두고 발부하는 게 이제 체포영장이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도주나 증거인멸 뭐 이런 것처럼 또 이제 부당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자, 일단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일반인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거가 일정합니다.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한번 보시죠. 이 사안은 일단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위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국감사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본인이 탄핵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을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 자체를 했다고 해서 체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받았다든지 뭔가 어떤 회매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찰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할 텐데,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출두를 요청한 게 당시에 방통위원장 시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6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3차례 정도가 어떤 합리적인 보여지고, 더군다나 마지막 27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이 방통위법 관련돼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게 또 사유서도 제출했어요. 자, 이렇게 어떤 보면 도주할 우려도 없고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더군다나 수갑찬 모습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이 과연 경찰이 이렇게 과잉해도 된 것이, 더군다나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지금 판사가 발부했는데 저는 검사나 판사도 과연 이 부분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사안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저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V 표시 체크된 부분은 아니할 우려가 있다잖아요. 응하지 아니하였다. 체크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이것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럼 체포영장의 근거가 아니할 우려가 있다에만 방점을 찍은 건 좀 근거가 미약한 거 아니냐.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뭐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아마 내일 있을 적부심 심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조사 요청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사실 법원으로서는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경찰은 6번이나 지금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는 입장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소환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규정에 따라서 아마 적법하게 지금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그 영장을 집행한 것에 지금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내일 있을 심사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에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긴급 체포해서 압송됐다. 이걸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반발하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김기웅 대변인. 어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3차례 불응했지만 실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다 냈다고 했는데 경찰은 6번을 얘기하고 있고 6번의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이 날짜를 한 건 이거 가짜로 날짜를 박아서 6번을 채우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진숙 측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9월 달에 3차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소환 날짜가 지나서 그게 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형식 논리죠. 3번이든 6번이든 6번 불응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나쁜 인상, 그런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인과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그리고 소환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그 소환서가 왔다고 했다면 그거는 조율된 소환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9월 26일 날, 27일 날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호인 측이 전화로 구두로 연락을 했습니다. 못 나간다. 내일 못 나간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미진해. 그것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를 공무상 이유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 필리버스터를 국회 본회장에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 장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무상 이유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전화로 구두로 얘기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저희 쪽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불출석 사유서와 구두로 우리가 못 나가겠다 그 얘기를 한 수사 보고서가 제대로 첨부가 됐는지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내용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색천으로 저 가린 수갑을 들고 항변하고 격양된 반응을 쏟아낸 이진숙 전 위원장입니다. 6번 다 거짓말, 정확히는 3번 거짓말 조작해서 본인 출석 요구를 더 많게 보이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주장인데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 실제로 경찰이 주장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는 다 원칙대로 했고 지난해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유튜브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진숙 저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 청문회 기간 동안 유례 없이 이런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는 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라는 문제 제기는 일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성민 비서관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없고 뭐 자택에서 있는 도주로도 없는 사람을 전직 장관 신분인 그래도 방통위원장에게 저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할 수가 있냐. 이 부분을 계속 야당에서 따져 묻고 있어요.
뭐 아무리 전직 방통위원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6차례 소환에 불응을 했다. 뭐 예. 설령 뭐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회 이상의 불출석을 한 것은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뭐 조율 없는 소환이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춰서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만을 부각해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법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혐의 자체도 사실은 뭐 도주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가짜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 4월에는 뭐 SNS나 국회 발언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뭐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발언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예.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저는 충분히 범죄로 볼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 2차 조사를 시작했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여기에 더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뭐 체포영장도 공개하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SNS에 올리고 이런 다른 여론전도 펼치면서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서울 남부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내일 오후에 신문이 있는데 보통 체포 적부심이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봐서요. 그렇죠. 일단 체포 적부심 자체를 신청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체포 적부심이나 또는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청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진숙 전 위원장 사례를 뭐 별도로 보도하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체포 적부심이 됐던 구속 적부심이 됐던 일단 1차적으로 특히 이제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발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 사실상 1차적으로 먼저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준식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소환 불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게 검찰에 신청을 하고 또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1차적으로 한 번의 법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라면 사실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은 이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내일 신문이 직접 이루어지니까 당시 이제 내일 있을 신문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 예. 이게 체포적 부심도 한번 청구하고 따져보겠다.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경찰은 사실 이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시점으로부터 만 이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석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속보가 왔다시피 체포가 됐으니까 이제 만 하루가 됐고 이제 만 하루 안에 물론 뭐 체포적 부심이 진행이 되겠지만 경찰은 이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다음함을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경찰이 이건 좀 봐야 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권이 좀 더 휘발성이 있고 좀 더 정치권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찌됐건 면직된 다음 날 체포돼서 압송이 됐고 이 면직되는 과정도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자동 면직 그 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실제로 아예 기구가 없어지고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이 표현했던 뭐 축출, 숙청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긴급 체포까지 석연치 않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자, 좀 전에 두 분께서 법적으로 뭐 판사가 발부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이 결정한 거에서 왜 이렇게 문제 삼아요?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괴롭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법관 10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 파기환송했는데 온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편한테는 이 문제가 되고 다른 편한테는 법적으로 적용하는 건 똑같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사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체포라는 게 민주당 돈봉투 관련된 의원들이 있었어요. 6명이.
검찰에서 6차례 나오라는데 안 나갔습니다. 근데 검찰은 결국은 소환을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체포를 할 겁니까? 수갑을 채워서? 그리고 이분들이 뭐 즉각적으로 어디 뭐 도망가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이 사안 자체가 아니 감사원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예. 이 발언이 굉장히 뭐 심각하고 우려한 발언이에요. 매일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잖아요.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속과 이렇게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워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예. 정무적으로 볼 때 더군다나 이게 지금 2월 27일 날 안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지금 이 변호인도 그렇고 분명히 나가서 조사받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소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 나오면 정말 안 나온다면 체포를 하는 게 응분할 텐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박성훈 비서관님. 아니 판사가 영장 발부했으니까 체포영장 적법하게 절차 밟는 거 아닌가? 라는 건 아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적법하게 대법원 파기환송했는데 그건 무슨 문제가 되냐? 이현정 의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판결의 결과보다도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특정인에게만 이례적으로 빨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뭐 결과는 여러 명의 대법관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예. 삼기가 어렵다라는 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입장에도 동의를 하지만 예. 어쨌든 당시에 뭐 합의기를 갑자기 이제 연달아서 잡는다든지 예. 아니면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뭐 회부를 했다라는 주장을 당시에 했다가 예. 나중에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는 대법관들이 다 같이 뭐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제는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도 예.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이 그렇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됐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 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다음에 합의기일을 연달아서 잡고 이랬던 과정 자체가 결국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것 아니었느냐.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불법입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게? 뭐 절차가 잘못됐어요? 예.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하고 그 논리가 앞뒤가 맞나요? 이런 어떤 의혹 제기와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뒤엎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체포영장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공개한 저 체포영장 보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저 부분을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문제 삼으면서 영장까지 공개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이였습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적, 경찰 혹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과 공방을 이어봤다면 다음 주에도 이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추석 연휴 시작과 함께 정치권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권에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예 영등포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6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합니까? 근데 모든 것을 이유는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오겠습니까? 뭐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거지요. 예. 예.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당의 이제 한민수 의원의 생각은 뭐냐면 김기웅 대변인 이게 이제 마치 체포를 당하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 정치적으로 연출하는 취지 아니었냐. 과대망상증이다. 아니 죄가 없으면 소명하면 된다. 이렇게 여당에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죄가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다른 어떤 중대 범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고 그리고 수갑이 찬 상태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이런 부분에 됐을 때 이런 걸 가지고 긴급 체포하고 이런 걸 가지고 체포까지 수갑까지 채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리고 법치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한 어떤 지배, 사람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국민들이라고 생각은 다 다르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법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휘어져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알듯이 6번, 그러니까 한민수 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6번이나 소환에 대해서 불응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얘기하는 건 아까 이현정 의원이나 김기웅 대변인께서 짚어봤던 얘기를 법조인신 장현주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은 6번을 불응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했고 그 영장을 법원이 내줬다는 건데 물론 그게 6번인지 정말 이진숙 전 위원장 말처럼 3번인지 몰라도 여기 보면 작년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6, 7번 출석 요구를 했어요. 나와라. 근데 의정활동 이후로 안 나갔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자연인 신분인 이진숙 전 위원장과 국회의원 현직 신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도 이거 마찬가지 아니냐. 그냥 무슨 사유가 있어서 6, 7번 안 나가는데 당신 그냥 놔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잡고 이거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정당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는 수사 대상이 누구든 간에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마치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적용 기준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정치적 공세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엔 수사 주체가 검찰이었고요. 당시에도 또 현역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강제 수사로 나아가고 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국회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또 이런 절차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또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국민 누구에게도 소환 요청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또 정당하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언제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이고 다만 수사기관이 정말로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조금씩 검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체포영장 집행도 하지 않았냐, 청구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당시 사례와 좀 비교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정치권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논객들도 본인 SNS에 이제 제각기 본인 의견들을 냈어요. 진중권 전 교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이것도 일상이 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 본인들이 겪었던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여기 밑에 PS라고 적힌 부분이 진중권 전 교수 핵심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자주 보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꽤 지지하기도 했던 정규재 주필도 뭐라 그랬냐면 이거 유신 독재 시절에 서빙고 부분에서는 일어난 일이다. 정규재, 진중권 두 사람 다 이현정 의원님. 과거 1980년대를 소환하고 있어요. 자, 검찰이 소환하는 거는 정치 검찰이니까 응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이 소환하는 거는 응해야 되나요? 경찰은 선하니까? 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 대표니까. 근데 검찰에서 소환해서 응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고 경찰이 소환하면 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이거 완전히 이중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학생 때 엄혹한 경찰 시대를 거쳤습니다. 예. 학교에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가방에 뭐 이상한 것만 있어도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예. 사실은 이게 많이 극복이 됐죠. 자, 민주당이 지금 정치 검찰을 어떻게 하는 간에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검찰을 없앴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검찰은 바로 이런 경찰의 어떤 행위들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행위를 해왔어요. 예. 자, 근데 이제는 검찰이 없어지면서 이제 보안 수사권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올 세상이 바로 저는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즉 10만에 되는 경찰이 저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인지. 예. 우리가 왜 예전에 경찰국가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견제 기관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견제 기관이 이제 없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럼 검찰이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했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게 목적이지 저렇게 잡아오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예. 지금 국민들의 우려는 그러니까 이 논객도 이야기했지만 경찰 국가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아마 이거는 민주당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박성미 소관님, 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석방을 할지요. 물론 뭐 내일 체포 적부심도 진행이 되겠지만 아예 뭐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여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 몸값만 키워주고 있냐. 정치적 몸값만 키워준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경찰이 몸값을 키워준다라기보다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의 정치적인 몸값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를 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뭐 체포나 구속 기로마다 윤 전 대통령이 이것은 불법 체포이고 예. 불법적인 구속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수갑을 찬 자신의 이제 손을 좀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예. 그리고 이번이 약간 이제 민주당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실 뭐 특검의 수사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수사다라는 국민의힘 논리와도 비슷해 보이고 예. 오히려 이번 체포를 계기로 본인의 법적인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보다는 정치적인 무대에 서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주장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좀 더 자명해 보입니다. 아마 내일도 이제 체포적부심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다시 또 영등포 경찰서 주변 혹은 남부지법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위였습니다. 이제 3위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제 체포돼서 압송될 때 작심한 듯이 수갑을 흔들면서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 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싸워서 이길게요.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청구되고 집행된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한들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절대 존엄을 추석 밥상에서 내릴 수 없음을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시켰냐? 정청래 대표가 시켰냐? 사실은 어제 체포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한 말 빼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 당시 본회의장에서 찍혔던 의원님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소환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도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긴급 체포가 김현지 실장 논란을 좀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 아니냐.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출연을 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대통령 실세는 강훈식 동의하냐? 너무 당연하다. 기관장이니까 내가 실세다. 국감 해평 인사 비판이다. 그럴 이유 없다. 국회 판단 따른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본인이 실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강훈식 실장의 이야기처럼 기관장이 실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본인이 직급이 가장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로서는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중에서는 가장 실세로 볼 수 있다라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가 기사가 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 자꾸만 국민의힘에서 마치 김현지 실장이 실세라든지 아니면 김현지 실장을 두고 뭔가 신비에 쌓여 있는 엄청난 실세 중에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오히려 뉴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감에 저는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국감에 출석을 하던 어쨌든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자리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라든지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저는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태 대변인, 이제 본인 실세라고 했어 비서실장. 대통령실에 2인자니까 본인 얘기하면서 국감 안 나올 이유는 없다. 국회가 협의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국회 판단에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물론 풍선이 빵빵해지니까 터질 우려가 있어서 김을 빼려고 약간 공기를 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온다, 100%, 200% 나온다 얘기하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 나온다고 한다면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국회 판단에 따른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운영위의 다수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누굽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이른바 방어막을 할 테니까 우리는 역할 분담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국회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이 실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은 실세라고 하지만 이 권력이란 게 사실 어떤 직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 권력자와의 어떻게 보면 이전과의 관계 그리고 거리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문고리 권력은 누가 보더라도 김현지 실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권력이란 건 그렇습니다. 실체적 권력이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내가 실세라고 한들 그게 실세라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최근에는 김현지 실장의 출신 대학까지 이제 갑론을박 어딘지 말들이 많습니다. 아예 성남시 시민단체 시절에 과거 사례까지 소환한 인물도 있습니다. 매년 한 7천만 원 정도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주다가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 임명되고 나서부터 한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약 한 10년 동안 12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현지를 애지중지하는가. 막 성남시 괴문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고발해서 압수수색 해보니까 발송한 컴퓨터가 김현지 씨 컴퓨터였던 거예요. 그냥 멀리서만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그래서 한번 불을 냈는데 못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자 정진상이다 저 사람. 이 문자 사건 때문에 변호사가 붙었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활동했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변호를 해줬었던. 성남시의원 출신인 시의원 출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글쎄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저격수였다면 지금 이제 김현지 저격수로 좀 변신한 걸까요? 오늘 SNS 하나 올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과거 사진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SNS의 주장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맞선 김현지파의 시민단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마 이제 이긴 사무총장이 올렸던 건 김현지 실장이 그 여당의 설명처럼 일 잘하고 꼼꼼하고 이런 부분 그거에 앞서서 좀 더 본인도 전투적이고 혹은 물불 가리지 않는 과거의 성격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과거 사례 혹은 벌금 150만 원 받았었나요? 이런 것과 좀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제 강훈식 실장이 내가 실세다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개인적 경험은 실세는 절대 자기 실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세는 남이 이야기해야 실세입니다. 본인은 실세가 아니고 실장이죠. 자, 그런데 실세일 수도 있어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번에 이게 보면서 김현지 실장이 여기도 실장이군요.
계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걸 왜 이렇게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지 않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들을 계속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국감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와서 조금 몇 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질문 몇 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나오게 한다고 이렇게 전 여권이 나서서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실마리들 지금 언론이나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 둘씩 나오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성남시청에 가면 2층이 실세라고 그랬어요. 2층에 시장실 있고 한데 근데 바로 옆에 성남의제 21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김현지 씨가 당시에 이제 사무국장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시민단체가 왜 성남시장 바로 옆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보조금을 받았지? 라는 의혹들이 새롭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알기로는 이제 본인이 상명여대를 나왔고 그전에 노동운동을 좀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성격이 굉장히 좀 다혈질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뭐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아마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런데요 이게 자꾸 이럴수록 자꾸 우리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대통령실이 정무적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놓고 나면 이번 추석상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김현지와 그다음에 이진숙 두 사람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들을 아마 찾아서 뭐 이긴 총장도 올리면서 여러 의혹 제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SNS 주장 얘기까지만 만나봤습니다. 3위였나요? 이제 2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잠깐 내가 실세다라는 말로 등장했다면 사실 강훈식 실장이 이 검찰 폐지에 대한 혹은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반발 기류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걸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은색 넥타이를 맸던 특검 검사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장현주 변호사님, 강훈식 실장이 어제 제일 힘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원대 복귀 요청은 파견 검사들 국민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부분을 두고서 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사실 국민 보시기에도 검사들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만약에 항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특히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원대복귀를 요청했던 부분은 일단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직접 방문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 그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수순들을 좀 봉합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검찰 개혁을 진행하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검찰들의 반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먼저 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검사들이 당연히 검찰 개혁의 대상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얼마든지 관련해서 건강한 의견을 내고 또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법 위반이 되거나 징계 사유에 되는 뭐 국민에게 항명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돼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글쎄요, 검은색 넥타이, 뭐 상복 차림이 메시지가 크지 않냐. 실제로 내부 게시판에는 이거 겁박하는 최고 수준의 갑질이고 이렇게 수사 기소 분리되는 상황에서 특검에게 모든 권리 다 주고 수사 업무 강요는 강제 노역이다. 강제 노역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그 특검에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에 대한 어떤 지식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특검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검사로서 했던 방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절대 선이라고 하는데 특검 내에서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사도 본인들이 하고 기소도 본인들이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나아가서 수사기간이 끝나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상호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만이 있을 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원칙하에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검찰이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사실상의 민주당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의감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 모순점에 대해서 입장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상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폭력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 관련된 파견 검사들의 반발, 대통령실의 2인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주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뉴스탑10이 뽑은 1위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국가 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공무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복구율이 18%에 여전히 그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공직자로서의 어떤 무게감,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국가전산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복구율이 지금 미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이번에 이 문제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전 정부 탓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이 사회가 또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해요. 자꾸 이걸 했다고 뭐 전 정부가 안 해서 그렇다, 뭐 현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논쟁하다 조금 있으면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돌아가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국가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의 어떤 잘못된 이런 판단들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린다는 거 이걸 이번에 정말 우리가 교훈으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명복을 빈다. 김인석 총리도 SNS에 글을 쓰고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조문을 갈 예정인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야당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SNS를 조금 전에 올렸냐면 명복을 빌고 공직자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 때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박수치는 모습이 지금 부적절하다. 예능 미루고 복구 총력 다해라. 지금 장애 복구 속도가 더딘 게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 공무원 사망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애도가 좀 주 목적이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게 뭐 대통령 그때 화재 나고 나서 뭐 했냐,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라든지 아니면 이 시기에 이제 예능을 방영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죽음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실장이 직접 조문을 간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직접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미리 준비했었던 이제 뭐 명절 때 국민들께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의 방식 중에 하나로 선택했던 예능 프로그램을 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나간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주진우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제대로 뭐 회의 뭐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귀국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고 귀국 직후에도 이 화재와 관련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라든지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 이제 관계부처 장관이라든지 17개 시도지사 지자체장들과 직접 이렇게 회의를 주재했던 이런 일정들이 다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마치 이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뭐 웃고 떠들면서 이런 상황들을 무시했다라는 식의 주장이 이어지는 데에는 사태 수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그때 김문기 전 차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탄절을 대비해서 방송을 찍었습니다. 근데 발인 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능도 시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 복구도 좀 쉽지 않은데 오늘 공무원 한 명, 50대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안타까운 소식까지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 얘기까지 1위로 전해드렸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의 이른바 당원 동원 의혹 제보자를 저희가 단독 인터뷰한 내용 잠시 뒤 뉴스회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녹음 파일도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뉴스탑10은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